들리시죠? 음, 잘 쉬셨나요? 우리 이어서 공중보건학개론 우리 아까 나갔던 데에서 연결해서 공중보건의 발달사에 대해서 고대기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들어보면서 음, 네, 여기서부터 공중보건의 발달사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 개론에서 공중보건의 발달사. 우리 이거 잘 보이죠? 음. 공중보건의 발달에 대해서 보면은 고대 기원전 500년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 인도의 베다 시대에서는 규칙적이고 매우 위생적인 생활을 통해 감염병, 이때는 감염이 되게 유행이었죠. 여러 가지 약들도 없었고, 그래서 감염병을 미리 예방하였으며, 방부나 살균에 대한 기술을 적용을 하였다. 또한 음식, 목욕, 의복, 운동, 신체 청결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대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인간과학을 주장하였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로 환경과 질병 발생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한 업적을 남긴 우리가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과학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히포크라테스의 전집에서는 사액체설과 장기설을 주장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액체설. 인체는 혈액, 황담즙, 점액, 흑담즙을 가지고 있다. 이 네 가지의 체액의 균형에 의해서 건강이 유지된다는 설이래요. 사액체설. 그다음에 장기설. 장기설은 의술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는 논리로 유행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좋지 않은 기후, 생활 양식, 땅, 공기, 음식 등에 의한 인간의 질병이 발생한다는 설이다. 로마 시대에는 위생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그러니까 물, 수도 배관이 왔다 갔다 하는 상수도 시설, 공중목욕탕, 위생공학, 전기 인구조사 등이 발달하였고 목욕탕과 수도 및 도로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었다. 또한 사체 매장, 그러니까 시체 매장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였다. 왜냐하면 시체를 아무렇게나 널브러져서 방치를 했을 때 그게 이제 물이랑 흘러 들어와서 그 물을 다시 먹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질병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사체 매장 등에 관한 규정, 뭐 땅 몇 미터 이상 파야 되고 뭐 식수도 근처에는 안 파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중세기 기원전 500에서 1500대 시대에는 문화적인 암흑기라고 할 만큼 고대 그리스보다 퇴보된 더 거꾸로 가는 시대였으며 모든 질병의 원인을 신이 내린 걸로 간주해서 의학 발전이 제자리 걸음을 했던 시기였대요. 기독교가 죄악과 질병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어서 중세기에는 의학적인 기술보다는 종교적인 신앙 그리고 신 때문에 아프다, 뭐 잘못을 했다, 뭐 이렇게 병이 걸리면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의학이 발전되지 못하고 퇴보 거꾸로 가는 그런 거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세 1500에서 1850, 여명기, 요란기라고 불리는데 영국의 그라운튼 박사는 런던의 출산 및 사망에 대한 통계적인 연구를 발표하고 이 통계가 정부 정책의 확립의 기본이 된다고 역설하여 보건행정의 과학화를 뒷받침했다고 합니다. 제너 박사 되게 유명하죠. 천연두 접촉법을 1798년에 발견해서 18세기 유럽에서 만연했던 천연두를 근절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으며 예방접종의 대중화가 가능하였다. 이거 뭔지 알아요? 천연두? 호암 마마보다 무서운 천연두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천연두가 소한테 전염이 되는 병인데 그 소의 고름에서
개를 추출을 해서 인간한테 미리 맞춰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 광우병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바이러스를 접촉을 시켜서 가볍게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게 최초의 예방접종 방법이었어요. 지금 뭐 독감 주사, 코로나 주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를 엄청 약하게 우리 몸에다가 놔가지고 걔가 스스로 잘 이겨내고 나면은 거기에 항체가 생겨가지고 그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게 천연두 접종법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 엄청 예방접종이 많이 발달을 했죠. 그다음에 체드윅 1842년 노동자 계층의 위생 상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역 공중보건의 중요성, 위생개혁의 시급성, 보건행정 조직 체계 마련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했고요. 이는 현대의 보건행정 및 공중보건의 원칙, 기초가 되었다. 이때부터 1800년도에서 1890년도. 이탈리아에서는 의사 라마치니는 52개의 직종에 속해 있는 직장과 연관된 노동자의 질환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였고요. 그가 남긴 직업병에 대한 업적은 산업위생 분야에서 최초로 선구자 역할을 했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독일의 요한 프랑크는 위생행정에 관한 12권의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이 12권의 저서는 공중보건학에 대한 최초의 저서로 알려져 있대요. 그는 국민 건강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주장을 하며 공중보건학의 체계화를 정립을 시켰다고 합니다. 황립기 1850년대부터 1900년도 근대 영국 체드윅이라고 하는 구빈법, 개혁, 묘지위생, 근로자 보건 등에 관한 보고로 공중보건의 성장을 촉진시켰으며 런던을 중심으로 유행한 열병의 참사를 조사하여 레포트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존 스노 1855년 콜레라에 대한 역학조사 보고를 통해 장기설을 뒤집고 전염병 감염설을 입증을 한 최초의 이제 사람이고요. 조셉 리트너 페놀에 의한 무균 수술법, 석탄산살균법, 기구, 기계, 의복의 고온멸균법을 고안하였다. 윌리엄 라스보는 1862년 영국의 리버풀시에서 최초로 방문간호 사업을 시작해서 19세기 말에 영국 전역으로 확산시킨 간호사라고 합니다. 독일의 코흐는 화상풍균을 1878년도, 결핵균을 1882년, 콜레라균을 1883년도에 발견한 할 최초의 독일의 의사고요. 파스텔은 우리 아직까지 파스텔을 우유 먹고 있죠. 다 콜레라균, 탄저균을 발견했고 광견병 백신과 돈단독 백신을 개발한 최초의 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를리히 이분은 살발산이라는 매독 치료제를 발명하면서 화학요법이 시작이 되었고 백신 개발, 치료제 발명, 세균 발견 등 질병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틀을 확립시킨 분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막스 폰 페텐코퍼 세계 최초로 미넨 대학의 위생학 교실을 개설해서 실험위생학을 기초로 확립시켰으며 1876년에는 베를린의 독일 국립위생원이 최초로 설립됐다고 해요. 네, 발전기 1990년대부터 현대까지는 1910년 미국의 공중보건협회가 의학사회의학을 도입을 시켰고요. 1913년 하버드 대학과 매사추세츠 대학 연합으로 보건대학원을 창설하여 보건행정학, 산업보건학, 소아보건학, 역학, 보건통계학 등 강좌를 개설하였다. 1920년에 윈슬로 공중보건의 정의를 발표하였다. 저 이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윈슬로의 공중보건 정의. 1933년 시덴스트리커는 건강과 환경이라는 저술을 통해 사회의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헌장에 보건 문제를 삽입시킨 굉장히 발전적으로 지금까지 현대의학을 발전시킨 장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1946년 2월에 국제보건기준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 헌장의 초안이 작성되었다. 1946년에. 네, 1948년에 4월 7일에 WHO가 발족 시작이 되었고요. 1972년에 국제인간환경의회에서는 하나뿐인 지구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다짐하는 인간환경선언을 하였고 1973년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환경기구 유엔에서
설립이 되었다. 그리고 1978년 9월 소련에서 알마아타 선언이 발표되었는데 2000년 전 인류에게 건강을 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1차 보건 의료 사업을 추진을 하였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지구환경 정상회담이라는 환경 개발에 대한 유엔 환경회를 개최를 하였고 슈퍼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인간 유전자와 안전이 분석되어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개념 프로젝트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난치병 극복과 희망이 생기는 등 혁명적인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죠. 줄기세포. 교수님도 여기 의료회사 다니는데 줄기세포에 관한 이슈들이 진짜 많고 줄기세포를 통한 여러 가지 질병 치료제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고 피부에 맞는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 치료제, 내 피를 뽑아서 거기서 줄기세포를 잘 배양시켜서 그걸 다시 혈액으로 만져서 젊게 회복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의 줄기세포 치료법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의료나 뷰티 쪽에서도 많이 지금 활성화돼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챕터에선 산업보건에서 산업보건의 개념과 산업보건의 정의에 대해서 이번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산업보건의 정의는 세계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는 산업보건의 정의를 모든 산업장의 근로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최상의 안녕 상태를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작업 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에 유해한 작업 조건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근로자들의 생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 및 생활 조건을 연구하는 과학기다라고 했다. 산업보건의 중요성은 급속한 산업 발달에 따른 이 근로인구 증가로 인해 인력 자원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노동력 증진으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산업보건 관리가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로 대두가 된다. 산업보건의 역사는 첫 번째 히포크라테스가 야금업 종사자들이나 광부들이 납에 폭로됨으로써 건강을 해친다는 기록을 최초로 이제 하면서 근로자의 무언가 건강 증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 최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엘렌버그가 금속 증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납 및 수은 중독 증상을 기술 예방법을 암시를 하였다. 슈토크하우젠이 일산화납에 유독한 연기가 원인이 된 질환과 광부천식에 관한 논설이란 연구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마치니가 직업병을 발간했고요. 산업혁명에서는 새로운 공업의 발달과 좋지 못한 작업 환경 때문에 근로자들의 20세 이전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걸 이제 산업혁명에 발표를 했고, 공장법은 1833년 영국에서 공장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근로자의 보호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이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근로자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산업보건사의 기본 업무에서는 기본 방향. 첫 번째, 직장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지역에 따른 직업 능력 특징을 가진 보건 사업을 전개한다. 사업장을 능동적이고 보다 자주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세 번째, 건강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예방사업의 중심으로 다룬다. 기능은 응급조치와 긴급조치를 조직화한다. 직장에서의 유해 요인과 위험성 확인을 평가한다. 노동에 연관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 재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산업보건 위생 및 인간공학 영역에서 정보 훈련 및 교육 제공에 필요한 부분을 협력을 하고요. 작업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작업 방식의 새로운 설비와 개선 검사 및 평가에 대한 계획에 참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노동과 건강, 근로자의 직업, 근로자의 적정 배치, 심리적 적성 검사가 있대요.
노동과 건강, 근로자와 작업, 근로자의 적정 매치. 그래서 지능검사, 인성검사, 직업검사가 있대요. 지능검사는 기억, 추리와 귀납, 언어. 이 단어 되게 어렵죠. 사실 실질적으로 막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책이고 공중보관학이라 보니까 약간 문어책 이런 뭐랄까 문서 행정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리적인 기능 검사에는 심폐기능 검사, 심장하고 폐기능 검사, 운동 부하 전에 전후의 특성, 운동 부하는 운동을 내 심장의 능력보다 더 많이 한 걸 우리가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하고요. 감각 기능 검사, 생맥, 색깔이 안 보이는 거, 시력, 눈, 청력 검사, 체력 검사로는 악력, 이거 손의 힘, 배근력, 잇몸 일으키기 위해서 배근력 등을 측정을 합니다. 신체적 적성 검사는 신체 계측과 직업과의 적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신체 계측 치료로는 체중, 가슴 둘레, 키, 앉은 키, 팔 근육 둘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작업 동작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작업 자세의 안정도, 작업 동작의 안정도, 작업 동작의 경제도, 작업 동작의 능률도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작업 시간은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우리나라 경우는 근로기준법 50조의 1주간의 근로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하는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 근로시간 등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 제50조 3항에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는 대부분 생산직이 이렇게 많이 공장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지키는 것 같고, 근로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회사라든지 뭐 사무직이라든지 외근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 강도에 따른 직업의 적정화, 작업 능률의 향상 및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근로의 양이나 근로 강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많은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로감이나 작업 능률의 감소 및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근로와 영양, 근로자의 작업 능률과 건강 확보를 위해 산업장의 급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진짜 저희도 보면은 공장 가지고 있는 데들은 다 그 회사에서 주는 급식 담당하신 영양사들이 있는데 근로 종류나 강도에 따라서 영양 공급이 달라져야 하므로 그에 따른 급식 관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양소의 양은 근로자의 작업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필수 영양소가 원활히 공급됐을 때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생산력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로노동 시간은 국제노동기구에서 1일 8시간, 주 48시간을 채택하였지만 1931년 이후에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채택을 하였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일주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가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1일 1시간, 1일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아마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아이돌 있죠. 되게 어린 나이에 데뷔한 아이돌은 이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어가지고 활동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일정 단위의 기간인 평균 근로시간이 제50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성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 특정한 날로 근로자의 시간을 12시간 이내에서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연령과 취직 인허증. 15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 못한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춰야 된다. 그죠? 사용 금지는
그러니까 근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보건상의 위험한 사업장, 뭔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무언가 성인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한다. 술을 판매하거나 이제 이런 담배를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에 유해한 위험한 사업 또는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법이 있대요. 근로계약은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모성보호.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 중일 경우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때 휴가 기간은 배정은 산후 45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기간 중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모성보호 사용자는 임신 15주 이내 또는 36주 이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자가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대해서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내도록 근로시간을 단축 허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의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거 쓰려면 조금 눈치를 많이 봤었어야 됐는데 요즘은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잘 따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산업의 피로. 산업 피로의 발생 요인. 첫 번째, 심리적인 인자. 작업 의욕 및 능률 저하, 구속감, 인간관계의 문제, 불안, 위험감, 부담이 되는 책임감, 가정 불화, 불건전한 이성관계, 성격의 부적응. 두 번째가 신체적 인자는 신체적인 결함과 체력 저하가 있습니다. 작업적인 인자로는 작업 조건의 부조와 훈기의 불량, 휴식 시간의 부조, 휴일 부조, 야근의 연속, 과도한 작업 강도가 있다고 합니다. 산업 피로의 종류에는 첫 번째가 정신적 피로, 육체적인 피로가 아닌 중추신경계에서 오는 피로를 말하고요. 두 번째 육체적 피로, 신체 절반에 걸친 피로이며 대부분의 근육 피로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전신 피로, 근육 내 글리코겐의 감소, 포도당 저하, 산소 공급의 부족으로 오는 피로가 있고요. 국소 피로, 지속적인 근육의 사용으로 오는 부분적인 피로를 말한다고 합니다. 산업 피로의 증상에는 체온 변화, 신경 이상, 소변의 이상 소견, 혈액의 이상 소견, 순환기관에 장애가 있고요. 산업 피로의 대책으로서는 작업량을 조절해서 작업 밀도나 시간, 휴식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반신욕이나 목욕으로 인한 혈액순환 개선, 커피, 홍차 등을 마심으로써 오는 테오브로민이나 카페인 등을 통한 심장 기능 강화 등이 있대요. 산업재해 정의, 예방 대책, 직업병, 공업 중독, 벤젠 중독, 한 대까지 해볼게요. 우리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내용이 조금 많아가지고, 우리 피로까지 했어요. 산업재해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 6분이어서 제가 4분 동안 좀 틀어놓고
그럼 영상 끊고 올리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산업재해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번 수업이 2주차 2교시 수업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3주차 1교시 수업 때 산업재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3주차 2교시 수업에서 정리를 쭉쭉쭉 수업대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틀어놓고 자료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온라인 화상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